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아이들에게 들려줄 이야기거리를 고민하는 아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다양한 시각과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만들어가길 바라는 평범한 아이들의 평범한 아빠. 모래정과 함께하는 오아들의 강함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제가 유명한 동화들의 허와실, 말도 안 되는 내용들을 갖고 이야기를 이제 시작을 했죠. 지난 시간부터. 살짝 동화 다시 읽기, 이 정도의 제목으로 이제 붙여봤는데요. 이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동화 다시 읽기 두 번째 시간으로 예고했던 것처럼 그림 형제의 또 다른 동화 백설공주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백설공주. 이 이야기도 당연히 이제 엄청나게 유명한 얘기죠. 애, 어른 할 것 없이 이 이야기를 모르는 사람은 아마 대한민국이나 전 세계를 통해서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 역시 지난번 신데렐라 이야기처럼 유럽에서 예전부터 전해 내려오던 그런 이제 전래 동화쯤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또한 독일의 이 그림 형제가 정리한 내용이 가장 이제 유명하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죠. 하지만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가 전 세계 어린이들에게 알려진 것은 이건 역시 또 이 디즈니의 역할이 엄청나다라고 할 수 있겠죠. 원래 이제 그림 형제가 출판한 동화에서는 이제 원제가 스노우드랍이었습니다. 이게 백설공주의 친엄마가 바느질을 하다가 그만 이제 바늘에 찔려서 피 한 방울이 새하얀 눈 위에 떨어진 것을 보고 나중에 딸을 놓으면 피부가 눈처럼 피고 입술이 피처럼 붉은 그런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러는 것부터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눈 위에 피가 떨어졌다 해서 스노우드랍이 된 건데 이게 해석하면 눈피 혹은 피눈, 그러니까 피눈 공주, 혈설 공주 이쯤 되나? 이렇게 혈설 공주 이러면 거의 무협지 분위기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은데, 자주에 이제 근데 이게 디즈니가 만화 영화로 만들면서 스노우 화이트라고 이제 이름을 붙였고, 결국 이게 이제 지금 와서는 거의 보통 명사화 되어서 백설 공주라는 이름으로 이제 굳혀진 겁니다. 자, 이제 요 얘기를 이제 조금 더 해보면 백설 공주는 이제 디즈니가 만든 최초의 만화 영화가 됩니다. 제작비의 한 120배가 넘는 아주 엄청난 흥행 수익을 올린 완전 초초 대박의 작품이죠. 이게 개봉이 1937년도인데 극장 개봉 수익만 약 1억 8천만 불. 이게 당시 화폐 가치를 고려하면 엄청난 수익이 아닐 수 없죠. 디즈니는 사실 이제 이 영화를 제작할 당시에 회사가 이제 거의 망할 뻔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결국 백설공주의 히트 덕분에 지금의 디즈니가 생길 수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당시 그 영화 제작 수준을 생각해 보면 거의 한 세대를 앞지를 정도의 그런 퀄리티를 가졌다고 평가받고 있고, 때문에 이제 개봉 당시에 엄청나게 이제 센세이션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이 애니메이션 기법이 한참이나 이제 발전한 지금도 사실 이제 꾸준히 이거를 이제 참고 자료로 연구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당시 이 작품을 봤던 이 일반 대중들의 관심이 어느 정도였을까 추측하는 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이제 엄청난 인기를 바탕으로 이 영화의 시나리오였던 백설공주를 이 레전드급 어린이 동화로 등극을 시키게 되는 거죠. 자, 좌우지가 이제 지난회에서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는 이제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다소 잔인하거나 이제 과격한 장면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제 디즈니는 이런 부분을 매끄럽게 각색을 해서 완전히 이제 아이들용으로 다시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백설공주 이야기가 이제 워낙 유명하고 이렇게 되니까 원본에 대해서 이제 궁금증도 사람들이 이제 많이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양한 버전의 백설공주 이야기들이 출판이 이제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래서 이제 백설공주와 난쟁이가 살면서 난쟁이들이 이제 그냥 놔줬을 리가 없다. 그래서 성인용 버전 이런 것까지 나올 정도죠.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이제 오아들에서 파헤칠 내용은 이제 이런 여러 버전들 중에서 일단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이 디즈니 애니메이션 버전하고, 그리고 이제 다른 여러 버전들의 오리지널, 그러니까 이제 그림 형제의 백설공주 이야기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간단히 백설공주 이야기의 줄거리를 이제 한번 쭉 훑어보면 다들 충분히 아시겠지만 뒤에 이제 이어질 평가를 말씀드리기 전에
앞뒤 이야기를 좀 맞춰놓는 게 좀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좀 딴 얘기긴 한데 사실 이제 디즈니 영화를 보면서 저는 백설공주는 왜 얼굴이 약간 통통하게 그려져 있고 신데렐라는 얼굴도 좀 갸름하고 날씬하고 그려져 있었는데 이게 이제 궁금한 거죠. 왜 그럴까? 근데 이게 뭐 사실 그 서양의 르네상스나 중세 시대의 그 옛날에 그 미인들하고 그려진 그림 보면 이게 뭐 사실 안 뚱뚱한 모델들이 없습니다. 뭐 엽살 막 늘어지고 궁뎅이 뭐 엄청나게 크고 뭐 이런 작품들 많이 있죠. 그래서 뭐 사실 이것도 비슷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대공황이 있었던 시기가 1929년부터 해서 약 한 39년까지 한 10년 기간을 이야기하는데 백설공주가 37년도에 개봉을 했으니까 요게 항상 되게 배고픈 시절에 이 작품이 만들어졌으니까 이게 뭐 다들 쫄쫄 굶고 뭐 이런 시절에 얼굴 갸름하고 빼빼 마른 공주 이거 좀 아니었으니까 이게 좀 통상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그리고 이제 신데렐라는 사실 이제 1950년대 개봉작인데 이때는 이제 미국이 뉴딜 정책하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그야말로 그때까지 세계 역사상 존재했던 어느 나라보다도 가장 부유했던 시기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완전히 개인적인 생각인데 아마도 이제 이때부터는 뚱뚱이들이 좀 많아져서 미의 기준이 좀 바뀌지 않았나 하고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전혀 근거 있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뭐 자지간 제가 그냥 왜 백설공주는 통통했나 라고를 생각을 해보다가 개인적으로 그냥 이렇게 좀 짜맞춰 이렇게 좀 한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얘기는 아닌데 어디서 보니까 백설공주는 14살이고 신데렐라는 19살이었다고 또 하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설공주는 아직 젖살이 좀 덜 빠져서 그렇게 좀 통통하게 한 걸 수도 있겠죠. 뭐 어찌됐든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어쨌거나 이 이야기는 이 옛날에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뭐 엄청 식상하죠. 영어로는 이제 이런 거죠. Once upon a time in a faraway land lived a beautiful princess. 뭐 이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아무튼 이제 이 백설공주의 친엄마는 일찍 빨리 돌아가시고 계모인 이제 새 왕비가 있었는데 이 왕비는 이제 항상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자신이 가장 아름답다라는 것을 계속 이제 확인을 하죠. 하지만 이제 백설공주가 자라나서 미모가 이제 빛을 발하게 되자 이것을 시기한 왕비는 사냥꾼을 시켜서 백설공주를 살해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백설공주를 불쌍히 여긴 이 사냥꾼은 이제 백설공주를 놓아주고 대신 이제 멧돼지를 잡아서 그 심장을 백설공주의 심장이라고 속여서 왕비에게 이제 보고를 하게 되죠. 이 숲속으로 달아난 백설공주는 숲속에 살고 있는 7난장이 키가 작은 어찌 보면 발육부진인 기영아라는 느낌보다는 사실은 요정에 가까운 뭐 그런 존재로 이제 묘사가 되죠. 아무튼 이 난장이들한테 이제 구출이 돼서 함께 이제 살게 됩니다. 한편 이제 왕비는 마법의 거울을 통해 여전히 백설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아차리게 되고 이제는 자신이 직접 처리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는 이 나이 많은 노파로 이제 변신을 해서 백설공주를 찾아가서 죽이게 됩니다. 이때 이제 사실 왕비가 저지른 암살 시도는 모두 3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리본으로 목을 졸라 죽이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독이 묻은 빗을 백설공주의 머릿속에 끼워서 중독을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2번의 시도가 모두 이제 실패로 돌아가서 드디어 이제 궁극의 독약을 넣은 독사가를 먹여서 독사를 시키게 되죠. 결국 이제 이렇게 백설공주를 죽인 왕비는 다시 왕국 최고의 미인의 자리로 올라가게 됩니다. 한편 이 독살당한 백설공주를 확인한 7난장이들은 백설공주를 유리관에 이제 보관을 하게 되죠. 동화를 보면 죽은 백설공주는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생기가 돌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리관에 보관되어 있던 백설공주를 지나가던 이제 이웃 왕자가 발견을 하고는 백설공주의 미모에 반해서 백설공주가 들어있는 유리관을 갖고 자기 성으로 이제 가져갑니다. 이때 유리관을 실은 마차가 돌부리에 걸려서 덜컹거리면서 그때 백설공주의 목에 걸려있던 독사가가 튀어나와 갖고 백설공주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난 백설공주는 왕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행복하게 잘 살았다. 뭐 이런 얘기인데
여기에서 이제 마무리로 이 결혼한 백설공주와 왕자는 자신들의 결혼식에 왕비를 초대하게 되는데, 이 초대한 왕비에게 불로 달군 쇠신발을 신겨서 몸부림을 치다가 불타 죽게 합니다. 이 이야기는 그림 형제의 동화책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역시 하드코어죠. 예. 아마 이제 대부분 알고 있던 내용이고, 몇 가지는 이제 디즈니에서 애들용으로 이렇게 뺐지만 솔직히 좀 조금은 애매했던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나름 이제 전체 내용을 아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지금부터 하나씩 한번 제가 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왕비에 의한 공주의 암살 사건입니다. 일단 이제 이야기를 보면 백설공주에게 따로 형제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동딸 정도 되겠죠. 이게 뭐 왕위 계승 서열 1위인데다가 만약 이제 여자가 왕이 되기 되게 어려운 뭐 그런 분위기라고 해도 일단 이제 공주와 결혼만 하면 차기 이제 왕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니까 왕국 내 어떤 권력자들의 관심이 당연히 쏠렸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공주를 이 새로 들어온 왕비가 그것도 단지 이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암살을 독모했다. 여기서부터 엄청나게 무리가 따르게 되는 이야기죠. 자기가 낳은 아들이 있어서 그 아들에게 뭐 왕위를 뭐 이어주려고 뭐 죽였다거나 이러면 이제 오히려 이해하기가 좀 쉬운데, 그 외모 하나 갖고 외모를 시기해서 이게 완전 유치뽕이죠. 뭐 좋다 이겁니다. 동화니까 뭐 그럴 수 있다라고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아주 옛날이라고 하니까 이제 뭐 아직 뭐 권력 싸움이나 뭐 이런 거 뭐 크지 않고 뭐 아주 조그만 나라다. 뭐 유럽에 뭐 그런 조그만 나라들 옛날에 많이 있었으니까 이해하려고 그러면 뭐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제 왕비가 여기서 이제 백설공주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 때 그 시점이 백설공주의 나이는 7살이라고 나옵니다. 이게 뭐 다 큰 어른이 이제 뭐 겨우 초등학교 1학년짜리한테 미모를 시기를 했다. 이거 대충 또라이 컨셉이 아니고선 뭐 도저히 이야기가 되게 어렵죠. 게다가 그 마법의 거울이란 게 이런 꼬맹이를 왕국 최고의 미녀로 꼽았다. 이거야말로 이 마법의 거울의 기계 성능을 먼저 이게 의심을 좀 먼저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리고 또 이제 왕비라는 게 이게 뭐 자기도 초등학교 1학년이라면 모를까 이걸 믿고 질투를 했다. 이거 정말 웃기는 얘기죠. 그리고 또 뭐 이제 왕비라고 하니까 당연히 이제 백설공주의 아빠인 왕도 당연히 있었겠죠. 이 정도로 정신 나간 왕비라고 하면 평소에도 분명히 어떤 형태로든 또라이 짓이 분명히 튀어나왔을 텐데, 다시 말하면 그 언제든지 쫓겨날 확률이 무지하게 높았었을 것 같은데 이게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동화나 영화에서도 이 백설공주의 아빠는 이제 거의 등장을 안 하니까 대충 뭐 다른 나라랑 이제 맨날 전쟁하러 나갔다거나 뭐 이런 이유로 거의 뭐 늘 왕궁을 비웠다라고 뭐 생각하고 이 부분은 이제 넘어가도록 해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왕비의 멍청함이 이제 슬슬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백설공주를 죽이고 나서 그 증거로 심장을 갖고 오라 이랬다는 거죠. 이게 뭐 심장에 이름이 박혀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그 심장이 증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냐는 거죠. 확실하게 이제 머리를 잘라와라 뭐 이렇게 하던가 해야지. 이건 뭐 사실 뭐 역사에서도 이제 뭐 수급을 취하고 뭐 이런 거 거의 뭐 어찌 보면 청부살인의 기본 상식 정도라고 볼 수 있죠. 뭔가 이제 어설프죠. 근데 이런 왕비의 멍청함은 이후에도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제가 뒤에서 또 해드리도록 하죠. 어찌됐든 일단 다음 이슈는 이제 이 일곱 난장이의 케이스인데, 키가 뭐 초등학생 정도 되는 어른들이 숲속에 숨어 살았다라고 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뭐 대충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사회 부적응자들이 모여있는 수용시설 정도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비록 만화에서는 이제 뭐 아주 귀엽게 묘사되어 있긴 하지만 실물을 보면 조금 더 거시기한 집단으로 보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때문에 이제 이런 정말 사람이라기보다는 어떤 숲속의 요정 뭐 이런 느낌이 아마 애들 동화니까 뭐 그렇게 이해하는 게 정신건강상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간에 이제 이 일곱 난장이는 모두 이제 남자들로 청년부터 할아버지까지 아주 이제 그런 분포를 보이고 있죠. 하지만 이제 공통적으로 여자들은 이제 상당히 관련이 없는 그런 어떤 솔로 무대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초등학교 1학년짜리 여자애를 맡아서 이게 뭐 다 자랄 때까지 키웠다는 거, 이거 현실적인 측면에서 보면 무리가 이제 많이 가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여자들만이 알 수 있는 뭐 그런 것들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뭐 생리라든가 뭐 이런 것들, 남자들이 좀 챙기기는 좀 거시기한 것들, 그런 거 있겠죠. 뭐 옛날 얘기니까 뭐 발육이 좀 처졌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여자 어른들의 보살핌을 전혀 받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회와 완전히 격리되어서 자란 그런 여자애가 정상적인 마인드를 가진 여성으로 아주 여성스럽게 성장할 수 있었다. 이거 뭐 조금 아주 많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하지만 뭐 이제 이 일곱 난장이가 사실은 뭐 숲속의 요정이고 조금 부족한 부분은 마법 뭐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가봐했다라고 이것도 이제 대충 인정하고 넘어가 보죠. 근데 여기서 이제 정말 또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 왕비 본인의 살인 장면입니다. 왕비는 이제 마법의 거울을 통해서 백설공주가 죽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는 이제 본인이 직접 이제 손을 쓰게 되죠. 그래서 이제 모두 세 차례에 걸쳐서 백설공주 암살을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아주 어설픈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시도가 리본으로 목을 졸라서 교사를 이제 시도를 하는데, 이 리본을 팔러 왔다고 꼬셔갖고 그 리본으로 이제 목을 졸라 죽였는데, 나중에 이제 난쟁이들이 돌아와서 리본을 이제 풀어주니까 숨 한번 후 하고 쉬고 다시 살아납니다. 이게 뭐 엄청나게 뻥스럽지 않나 이거죠. 이게 사실 말이 왕비지, 거의 뭐 동네 바보 수준 뭐 이 정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목을 졸라 죽였는데 이게 정말 죽은 건지 아닌지, 이 잠깐 숨이 막힌 건지 이것도 구분 못하고 나 죽였어 헬렐레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웃기는 얘기죠. 근데 특히나 이제 그렇게 목이 졸린 상황에서도 뭐 난쟁이들이 이제 돌아올 때까지만 살아있다고 하면 이거 완전히 막힌 것도 아니었겠죠. 근데 이제 인간은 호흡이 중지되고 결국 이제 산소가 공급이 안 되고 한 3분 뭐 이렇게 되면 뇌 손상 시작되고, 그러면서 이제 뭐 혹은 뭐 살아나더라도 정상적인 사고를 하기는 되게 이제 불가능한 두뇌 장애가 이렇게 갖게 되고 뭐 이런다고 하는데, 어찌됐든 뭐 그러니까 이제 이것도 말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최소한 뭐 이 정도로 각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왕비가 백설공주를 꼬셔서 목을 졸라 매는데, 백설공주가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때쯤 난쟁이들이 잽싸게 나타나고, 이때 깜짝 놀란 왕비는 다음 기회를 노리고 도망갔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일단 숨이 멈춘 백설공주를 바로 뭐 심폐소생술을 한다든가 뭐 인공호흡을 해서 살려냈다. 뭐 이 정도는 돼야 사실감이 좀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암살 시도에서는 이제 독이 묻은 빗을 이제 사용을 하는데, 이 예쁜 빗을 또 팔러 왔다고 속이고 백설공주의 머리를 빗겨주는 척 하다가 이 독이 묻은 빗을 머리에 끼워서 그리고 이제 독살을 시킵니다. 일단 이 빗, 엄청나게 신기한 빗이죠. 어떻게 이제 머리에 팍 꽂기만 해도 중독이 되는지, 그리고 사람의 이 머리통이라는 게 해골, 그러니까 이제 뼈로 완전히 감싸져 있는데 이 바늘도 잘 안 들어가는 그야말로 통짜로 된 꼴통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기 슬쩍 머리털에 독을 묻혀서 죽인다. 이거 정말 또라이 같은 발상이죠. 여기서 뭐 마법적인 도움을 받았다라고 억지로 이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여기도 이제 넘어가죠. 이제 하지만 여기서 아주 어설픈 게, 저녁에 돌아온 난장이들이 그 빗을 뽑아내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도 뭐라고 할 말이 없죠. 이 정도로 해서 죽었다고 믿어버린 이 왕비는 글쎄 이거 뭐 지능이 거의 뭐 새대가리 뭐 닭대가리 정도, 뭐 이 정도 아니었을까. 사실 어쨌거나 모자라도 엄청나게 모자란 바보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제 뭐 날은 마법도 뭐 사용하는 데다가 뭐 일국의 왕비까지 또 올랐다고 그러면 외모 말고도 이제 기본적으로 머리는 있어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왕비가 이 백설공주를 죽이려고까지 이렇게 마음을 먹은 거는 이 백설공주를 제껴야 자기가 이제 왕국 최고의 미인이 될 수 있다라고 이제 믿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것 때문인데, 그럼 이제 독빗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을 때 옆에 있는 과도나 뭐 칼 같은 거 얼굴 칼자국 몇 개 빡빡 긁고 뭐 이렇게 되면 충분히 자기가 처음부터 원하는 원래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겠죠. 근데 왜 이걸 어렵게 그렇게 계속 끌고 갔는지 도무지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결국 이것도 뭔가 이제 말이 되게 하려고 그러면 또 각색을 해야 되는데, 오늘 각색 무지하게 하게 됩니다. 백설공주를 쓰러뜨린 다음에 칼이나 뭐 이런 걸로 죽여버리려고 했는데, 지난번 1차 암살 시도로 경각심을 갖고 있었던 난쟁이들이 항상 주변에서 감시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정적인 한 방을 날리기 직전에 발각이 돼서 결국 백설공주를 끝까지 처리하지 못하고 아쉽게 도망갔다.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서둘러서 돌아온 난쟁이들에 의해서 일단 여기서 이제 난쟁이들이 마법을 쓸 수 있다는 가정도 좀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제 회복 마법이나 뭐 비스무리한 걸로 해서 백설공주를 깨웠다. 뭐 대충 이렇게 정리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지난번처럼 이번에도 이제 왕비는 암살에 실패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후퇴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암살 시도는 그 유명한 독사과입니다. 이 사건을 풀어놓기에 앞서서 백설공주, 얘 역시 엄청나게 멍청한 애라는 사실을 우리는 추론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냐면 사실 이게 두 번의 암살 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동화에서도 이제 난쟁이들이 낯선 사람들을 조심해라, 뭐 그런 주의를 주는 장면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게 뭐 안전불감증도 어느 정도지, 지가 두 번이나 죽을 뻔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똑같은 시츄에이션으로 세 번째 독사를 하는데 그걸 당한다는 거죠. 이건 뭐 도대체 리스크를 제대로 구분하지도 못하는 정신 지체아 정도의 수준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왕비가 세 번의 시도 똑같습니다. 단지 아이템만 바뀌었을 뿐이지 문 두드리고 물어보고 한 거 똑같다는 거죠. 이게 뭐 아주 어렸을 때부터 사회와 워낙 격리돼서 뭐 남자들 또 난장이들 틈에서만 자란 여자애라서 어쩌면 뭐 당연하다, 이렇게까지 한번 이해를 해보도록 하죠. 근데 여기서 또 웃기는 게, 그러면 이런 여자애랑 결혼한 이 왕자, 얘는 또 뭐냐는 거죠. 사실 이래저래 웃긴 상황이긴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간에 이 왕비의 세 번째 암살 시도는 이 독이 든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먹여서 독사를 시키는 거죠. 하지만 이것도 이게 엄청나게 어설픈 게, 나중에 마차가 흔들리면서 목에 걸린 사과 조각이 튀어나오고 그래서 다시 살아나왔다, 뭐 이렇게 이제 동화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독된 것도 아니고 단지 사과가 목에 걸려 숨이 좀 막힌 상황, 뭐 이렇게 됐다는 얘기인데, 사실 독이 조금이라도 들어있었다 그러면 이거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설프다는 거죠. 목에 걸린 것도 아니고 독사가도 아니고 뭐 애매한 거죠. 게다가 왕비는 이미 두 번의 실패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이럴 바에는 그냥 칼로 확 쑤셔버리든가, 이게 훨씬 빠르고 깔끔했을 텐데, 이게 어줍지 않은 독사갈로 독사를 시도한 왕비나 그것도 그걸 덥석 받아 먹은 백설 공주나, 이건 뭐 도찐개찐 둘 다 좀 바보들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숨을 쉬면서 이제 일어난 것으로 봐서는 백설공주는 이제 완전히 죽은 게 아니죠. 근데 이제 당시 이 마법의 거울, 또 웃기는 애 나옵니다. 이 마법의 거울이 백설공주는 죽었다 라고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게 처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마법의 거울, 살짝 이게 짝퉁 냄새가 엄청나게 좀 납니다. 도무지 성능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이건 거의 띨빵한 왕비가 사기를 당해서 그 이상한 짝퉁을 제품을 구입한 게 아닌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이제 어쨌거나 이 완전히 죽은 것으로 판단된 난장이들이 백설공주를 또 유리관에 안치를 하게 됩니다. 이것도 좀 당황스러운 얘기긴 한데, 뭐 워낙 이뻤으니까 뭐 그렇게라도 두고 싶었다라고 이해해 보도록 하죠. 하지만 이제 인간의 시체는 사실 이제 6시간 정도가 지나면 피가 굳으면서 피부에 이제 자줏빛 반점들이 나타나고 약 12시간 정도가 넘으면 풍선처럼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간의 소화기관이라는 게 상당수의 이제 박테리아가 존재하는데, 평소에는 이제 소화기관의 내벽에서 그 박테리아 방어 체계가 이제 동작을 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는 이제 음식물을 이제 분해하고 이런 역할들만 수행을 하게 되죠. 하지만 일단 사망을 하게 되면 이 박테리아를 방어하는 이 소화기관 내벽의 방어 시스템이 이제 붕괴가 되고, 박테리아는 이제 온몸으로 이제 쫙 이제 퍼져나가게 되면서 다른 기관을 이제 부패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사망 후 약 24시간이 지나면 이런 부패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 때문에 온몸이 이제 부풀어 오르게 되죠. 따라서 백설공주 사망 이후에 이 유리관에 보관했다고 하면 생전의 이 아름다운 모습을 사실은 뭐 기껏해야 한 3시간, 뭐 길어야 6시간, 요 정도가 이제 한계라는 거죠. 이것보다 더 오랫동안 보관하려고 했다 그러면 뭐 부패 방지 처리, 뭐 이런 특수한 이제 처리가 가해져야 되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제 박제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데, 이 박물관에 보면 이제 동물 박제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박제를 만들 때 가장 처음에 하는 게 내장을 다 긁어내는 겁니다. 바로 이 내장이 이제 다수의 박테리아가 살고 있기 때문인데, 거의 이제 피부 가죽만 남기고 몸속의 모든 기관들을 이제 드러낸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런 현실을 감안한다 그러면 이게 뭐 아무리 좋게 봐줘도 백설공주가 되살아난다는 것은 정말 이거 뭐 요즘 엽기 그 좀비 영화에나 나오는 이 좀비 정도의 외모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억지로 이야기를 만들려면 목에 사과가 걸려서 겨우겨우 숨을 부지하고 있던 백설공주를 난장이들이 사망했다고 착각해서 슬슬 박제를 만들려고 준비하는 그 시점에, 그러니까 이제 쓰러진 지 약 한 두세 시간 정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아주 우연하게 이웃나라 왕자가 방문했다, 뭐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우연도 이게 한두 번이지 이 정도 되면 완전히 이건 개 억지 같습니다. 근데 이 왕자의 행동도 이게 엄청 황당한데, 아무리 이게 이쁘다고 해도 그렇지 죽어서 뭐 말이 유리가 아니지 관이죠. 이 죽어서 관에 누운 시체에게 반해서 그 시체를 갖고 돌아간다. 이 새끼 이거 또라이로 보는 게 이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시체한테 성욕을 느끼는 뭐 이상성애자, 뭐 변태성욕자 뭐 이런 게 아닌 다음에야 시체를 왜 지가 가져가냐는 거죠. 게다가 이제 난쟁이들도 그렇지 거의 10년 넘게 뭐 지네들이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운 애인데, 말하자면 이제 수양딸 뭐 이런 거나 다름없었을 텐데, 그런 백설공주의 시신을 생전 처음 본 놈한테 그냥 넘겨주었다. 이거 정말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또 어떻게든 말이 되게 맞춰 볼라치면 또 이제 각색을 해봐야 되는데, 일단 백설공주가 정신을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태에서 근처를 지나가던 변태 성욕자인 왕자의 눈에 띄게 되고, 이 왕자는 백설공주의 시체를 갖고 싶다는 의사를 난쟁이들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만약 이전에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이제 무지무지 사랑했다고 하면 당연히 뭐 이런 왕자의 태도에 발끈했을 테고, 왕자는 이제 병사들을 시켜서 난쟁이들 야 쟤들 싹 다 죽여 뭐 이렇게 돼가면서 백설공주의 시체를 갖고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왕자와 난장이들 사이에 뭐 그럭저럭 협상이 돼서 뭐 얼마 뭐 이렇게 해서 대가로 돈을 좀 집어줬다거나 뭐 이렇게 됐다 그러면 평소에 이제 난쟁이들이 백설공주를 이제 뭐 부엌댁이나 아니면 뭐 하녀 정도로 뭐 취급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어찌됐든 이 두 상황 모두 뭐 아무리 각색을 해봐도 뭐 말이 안 되는 이상한 좀 어이없는 시츄에이션이기는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녀의 시체를 득템한 왕제가 왕궁으로 돌아가다가 마차 운전수의 실수로 뭐 아니 도움이겠죠. 도움으로 백설공주를 소생시키고 둘은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뭐 앞서서 제가 신데렐라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얼굴 하나만 갖고 결혼을 하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인지 이게 좀 그렇죠. 게다가 이제 백설공주 입장에서는 눈 뜨자마자 이게 신데렐라보다 더하죠. 눈 뜨자마자 눈에 보이는 남자랑 결혼을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 그동안 뭐 난쟁이들이라고만 살았던 게 뭐 지겨웠든지 맨날 조그만 애들만 보다가 뭐 이렇게 해서 똥 갔는지 어쨌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말이 되게 중간중간 이제 각색을 했었는데, 이게 만약 제가 각색한 대로 이야기를 다시 이렇게 만든다 그러면 이건 동화가 아니라 거의 뭐 엽기 코미디 정도로 장르를 바꾸는 것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되네요. 끝으로 이제 잠깐 제가 이제 그림 형제의 동화에서만 나오는 마무리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백설공주와 왕자는 자신들의 결혼식에 왕비를 초대한 다음에 불에 달군 쇠신발을 신겨서 죽여버립니다. 근데 이게 상황만 놓고 보면 이웃나라 왕비를 초대해서 죽여버린 이런 사건인데, 이게 어찌 보면 전쟁으로 이제 치달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지가 왕자라고 했으니까 그 나라에도 당연히 이제 왕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제 왕의 입장에서 보면 어쨌든 이 왕자라고 이 철없는 변태 소욕자 아들 새끼가 집을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이쁜 여자애를 하나 데리고 와서 거의 뭐 초죽음 반죽음 된 시체 같은 애를 데리고 와서 살려갖고 결혼을 하는 것까지는 뭐 어떻게 봐줬다고 치더라도, 이건 뭐 지난번에도 뭐
사실 뭐 마을 처녀 몇 명 꼬시다가 뭐 이번에도 그런가 보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이제 이 여자애가 사실은 이웃나라의 공주였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하더니 이것들이 장모를 초청을 해다가 죽여버렸다. 제가 이 왕자의 아버지라 그러면 당장 이 아들놈부터 박살을 내놓을 것 같긴 합니다. 아니 뭐 사실 뭐 아예 처음부터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도록 지켜보지도 않았겠죠. 자, 어떻습니까? 이게 어떻게 된 게 제가 이제 이야기를 시작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된 내용이 하나도 없는 것 같네요. 이게 현실이라는 게 사실 뭐 이쁘게만 말한다고 예뻐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제가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를 지나치게 현실적인 측면만 강조해서 비판한다고 이제 지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애들 동화 이야기인데 너무 심각한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요. 근데 이제 물론 제가 다소 지나친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 하나만큼은 이제 제가 분명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 백설공주 이야기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마법의 거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뭐 마법의 거울이 현실적으로 뭐 가능하네 어쩌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건 당연히 아니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마법의 거울이 왕국 최고의 미녀를 꼽았다는 그 사실 자체입니다. 자, 아름다움이라는 거. 물론 이제 최소한의 기준이라는 것은 있겠지만 답은 이제 주관적인 가치라는 것은 모두들 이제 알고 있는 사실도 아니겠습니까? 자, 지나가는 사람들을 이제 붙잡고 물어보면 금방 알 수 있죠. 이 세상에서 누가 제일 이쁘냐? 10명한테 물어보면 뭐 겹치는 부분도 뭐 있겠지만 서로 다른 이름들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겁니다. 조금 좀 안 생겼더라도 자신감 넘치는 어떤 태도, 밑이 있는 뭐 말주변 그런 이제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무조건 뭐 하얀 피부, 개미 허리를 가졌다고 해서 다 미인이 되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지만 이제 이 동화에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재단된 아름다움을 강요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뭐 마치 무조건 다이어트하고 성형만 외치는 아주 뭐 그런 가치관과 전혀 다를 게 없는 것 같다는 거죠. 요즘도 여성계에서 가장 많이 비난하고 있는 게 바로 이제 미스코리아 대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 여성의 어떤 미를 평가하는 것은 현대적인 가치관 아래서는 어찌 보면 이제 윤리적이지도 그리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그런 자세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것 뿐입니다. 앞서 이 모든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설정 등을 이제 동화라는 이유로 인정해준다고 하더라도 이런 가치관을 아무런 전제 없이 우리 아이들에게 그대로 그냥 단순하게 전달한다는 것은 아주 위험하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난번 제가 신데렐라 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옛날 그 전래 동화들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플롯 중에 하나가 이제 악독한 계모들이 나오죠. 이거 전 세계의 계모들이 이런 동화를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요즘은 사실 뭐 이혼도 많이 하지만 그래서 뭐 재혼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 시대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주변에 정말 자상하고 애정이 넘치는 훌륭한 또 새엄마, 새오빠들 당연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동화를 보면 이 새엄마는 기본적으로 무조건 악독하게만 연출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거 완전히 편견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런 편견을 아직 가치관이 정립되지도 않은 어린아이들한테 강요를 한다는 거 이거 되게 위험한 발상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얘기가 조금 더 세려고 했는데 자, 이런 겁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다양한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중요하다 이거죠. 자, 그러면서 또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적절한 코멘트를 던져주는 게 우리 아버지들의 그리고 우리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뭔가 아이들과 이제 이야기 나눌 거리 하나를 얻으셨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거의 뭐 코미디 같은 분위기였다가 막판에 갑자기 진지한 내용으로 이제 빠지려고 했던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시각으로 백설공주에 대해 아이들하고 한번 이야기해 보면서 제가 전해드린 이런 관점에 대해 아이들이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번 들어보는 것도 나름 의미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재미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사실 지금까지 어찌 보면 이제 제가 계속 약간 좀 무거운 주제들만 다루었던 것 같아서 나름 이제 가볍게 동화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역시나 결론은 좀 무거워 뭐 이러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무래도 이제 애들도 다 아는 이야기들이고
아이들하고 이제 조금 편하게, 그리고 이제 저는 뭐 나름 재밌을 것 같다라고 이제 생각이 드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뭐 어쨌든 뭐 주제를 정하는 거야 뭐 제 맘 아니겠습니까? 뭐 그래서 이런 동화 이야기를 갖고 한 몇 차례 조금 더 이제 끌고 가보려고 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함이었습니다.